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상법 기본 강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종모라고 합니다. 자, 기본 강의니까 굉장히 이제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상법을 처음 하신다고 생각하고 기초 수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범위, 상법의 전범위를 다루게 되는데 전범위라고 한다면 상총, 상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법, 그 다음에 어음수표, 그리고 약간의 보험계약법까지 다루게 됩니다. 전범위를 보는데 우리 기본 교재가 뭐죠? 요 상법 정리 조문집입니다. 그래서 주교재는 조문집을 쓴다. 올해 심판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개정된 상법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조문집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시험에 나오는 지문도 그렇고, 객관식도 마찬가지고, 시험은 이제 우리가 객관식, 그리고 이제 주관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 다 기본적으로 판례를 바탕으로 하고, 이 판례는 조문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요거 아니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문이라고 하는 게 텍스트, 그리고 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판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 조문집에 있는 순서대로 조문을 읽으면서, 그렇죠? 이걸 정리한다면은 시험 범위 전체를 이제 커버리지를 다 담을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부교재가 하나 더 있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얘를 가지고 정리하면은 충분한데, 부교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문집에 따라 정리하면은 얘가 약간 뭐랑 상이하냐면 교과서의 목차랑 좀 상이해. 그리고 조문집만으로는 아직 요 관련된 법이론이나 판례들이 구조화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걸 머릿속에 넣고 이제 체화하고 체득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노트를 정리한 것으로 한번 다시 이걸 복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집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1번. 그리고 이 노트를 가지고 복습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구조화하는 게 2번. 그렇죠? 이걸 이제 보고 때때마다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교재는 두 개를 이제 다 보시면 됩니다. 얘를 먼저 쭉 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이제 지식을 먼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트에 보면은 다 어떻게 되어 있죠? 전부 다. 자, 이렇게 도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면서 금방 정리를 하게 되면은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강의 계획은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 계획서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는 조문집에 이제 1조부터 순서대로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될 테니까 봅시다. 첫날이니까 오늘은 좀 천천히 학법을 전혀 모른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조. 자, 조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법의 1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법원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법원. 근데 상법 1조는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상사에 관하여. 자, 이런 표현은 일단 상인 간의 일에 관하여, 상인 간의 일에 관하여, 상인 간의 분쟁에 관하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상사에 관하여,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기업. 이런 단어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평소에 접하던, 내가 이제 그냥 가늠하던 뜻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상법을 기업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은 보통 이제 법인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법인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법인은 당연하고, 개인 사업자들 있죠? 개인 사업자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영리를 목적으로 뭘 하시는 분들의 일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이렇게 끊어볼게요. 그러면 본법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상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법에 해당하는 이 재정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문법을 말하는 겁니다. 성문법. 이게 1번. 자, 얘가 1번이고요. 여기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자, 상관습법에 의하고, 이건 불문법이죠? 관습법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는 건 좀 이상하죠. 민법을 공부했는데. 자, 상관습법에 의하고, 이게 여기 있으면 요거, 없으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여기에 따른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보충적 적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쓰는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모른다면은 야, 안와다. 성문법의 상관습법은 보충 적용된다. 그렇게 쓴 거거든, 이게. 여기 없으면 이거에 따른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일단 뭐 상인 간의 일에 관하여 상법이 1번. 없으면 관습법. 얘가 있으면 얘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적 적용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관습법이 없으면 어때? 이게 뭔지 아직 모르지만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자, 요게 좀 중요해요. 요 부분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자, 여기까지가 자, 뭐 상법 그리고 상관습법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뭐 같아,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민법이잖아요. 근데 민법은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자, 일반사법입니다. 일반사법이에요. 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속성이 우리가 일반사법이라고 말할 때는 요게 상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사인들 전체에 적용되는 이 민법이 여기 왜 나오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죠?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민법이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이 민법이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할 이 상법이라는 법이랑 민법이라는 법은 이 관계야, 여러분. 특별법과 일반법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잖아, 이게. 그치? 자, 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규정이 없으면 요 일반법에 따르는 거야. 만약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규정이 있어. 그럼 당연히 이게 우선하지. 그렇죠? 여기 규정이 없고, 여기 규정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적용되는 거지. 여기 규정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납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특별법에 모든 것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 그러니까 민법에 있는 내용이 여기도 적용될 것 같으면 굳이 여기 안 써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행위 능력, 의사 능력 이런 법리는 여기 없어. 그렇다면은 미성년자가 상인인 경우에 미성년자도 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인인 경우에 행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그렇죠? 뭐 그런 거나 기타. 상법에 아무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건 민법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상법에 있는 내용 민법에 있는 내용 중에 상법에도 있는 얘기들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소멸시효입니다. 자, 여러분, 소멸시효 민법 공부하셨으니까 일반 채권, 자, 민법에서 말하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10년이잖아요. 근데 자, 상인 간의 일로 발생하는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야. 그러면 이 상사 채권에 한해서는 민법상 일반 채권에 대한 얘기는 적용이 없는 거지. 특별법이 우선하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표제라고 하죠. 표제? 제목입니다. 조문의 제목.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사적용 법규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 뜻은 적용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상사재정법 없어? 그 다음에 상관습법 여기 없어? 그럼 마지막으로 민법으로 가는 겁니다. 민법. 자, 이해되셨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는 자, 2번입니다. 2번. 자, 우리가 상관습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상관습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민법에서 한번 공부했을 거예요. 관습법이라는 표현은 자, 요 사실인 관습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관습이 아니라 여기다가 법적 확신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상관습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물론 이제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관습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법자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사실인 상관습을 포함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문법인 관습법이나 사실인 상관습이 민법보다 우선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순서가 자, 1번, 2번, 3번이었잖아요. 1번이 뭐였어요? 상사재정법. 그 다음에 2번이 뭐였죠? 상관습법. 사실인 상관습을 포함. 거기도 없으면 민법이야. 그렇죠? 1, 2, 3의 순서이기 때문에 얘가 더 빠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문법이 민법보다 불문법인 상관습법이 더 순서가 빠르다고 여러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민법이 적용되는구나.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인에게 민법이 적용된다. 맞아, 틀려. 맞는 얘기예요.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자, 요게 상법의 법원이냐, 자, 법원이냐 이런 질문은 요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거든. 요걸 잠깐 내 설명을 들어야 돼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우리가 형법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어떤 법을 공부할 때 다 배우는데 자, 상법의 개념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나누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형식적 의미 그리고 자, 이거 실질적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자, 형식적 의미는 우리가 딱 검색해서 상법이라고 말하는 여기 검색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상법전을 말하는 거예요. 상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따져봤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라고 하는 거거든. 상법전을 말합니다. 이 상법에는 근데 상인 간에 적용되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행정법적인 측면의 규정도 있고 형사법적인 측면의 규정도 있죠. 자, 그런데 실질적 의미에서 상법을 논한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자,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무슨 뜻이냐면 명칭 그리고 이 형식을 불문하고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하는 거야. 이 법규범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상인들한테만 적용되는 법들을 이렇게 싹 모아놓는 겁니다. 근데 뭘 묻지 않는다고? 명칭이나 형식을 묻지 않아. 그러니까 뭐 성문법, 불문법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상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고유한이죠. 고유한. 걔네들한테만 적용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 집단을 봤더니, 그 모아놓은 걸 봤더니 이게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 법원이라고 하는 거죠. 법원은 줄임말이잖아요. 법의 연원. 영어로 풀었으면 소스가 되겠죠. 소스. 그렇죠? 법원이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이것도 이상한,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자, 존재하는 형식. 얘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걸 법원이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소스. 그렇죠? 자, 일단 상사재정법이 있고요. 상인한테만 적용될 거 아니야. 그리고 상관습법이 있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그리고
상사 자치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이 사적 자치는 요 영역에서 훨씬 더 발전한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 회사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회사의 정관을 만들거든요. 정관. 그게 뭐냐면은 그 회사의 내부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근본적인 규범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치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회사에게만 적용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상법의 법원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실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 얘보다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구성하는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상법의 법원이라고 부른다. 정리해보면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고유한 법규의 총체이고 이 고유한 고유한 법체계의 구성 요소를 법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인에게만 적용되겠지. 그렇다면 민법은 어때?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민법은 어때요? 민법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사인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일반법이기 때문에 상인에게 적용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거를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 거를 상법의 법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아니란 말이야. 상법의 법원이 되려면 상인한테만 적용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런 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법원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 근데 얘가 상인에게 적용되는 건 맞아, 안 맞아? 맞아. 왜냐면 상인도 뭐기 때문에 사인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없죠. 아직 어려운 게 있으면 안 돼.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넘어가서 봅시다. 다음 거를. 아까 얘기했던 법원 얘기. 제가 했던 얘기를 정리해보자. 자, 이 상법의 법원이라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이다. 그렇죠? 얘네들을 구성하는 소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스. 자,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없이 법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들은 상사법규, 재정법 말하는 거야. 재정법. 그 다음에 상관습법, 상사자치법. 이거 얘가 뭐라 그랬지, 여러분? 정관, 회사의 정관 얘기했습니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까지는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상인들이 회사도 생각해도 되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만나는 뭔가 파는 사람을 생각해도 돼.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걸 씁니다. 보통 거래 약관이라는 걸 쓰는데 이게 뭐냐고? 약관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지금 학원 다니잖아. 이 학원도 약관이 있단 말이야. 약관은 뭐냐면 거래가 굉장히 많은데 다수인데 반복돼. 동일한 거래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파는 뭐 철도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죠. 보험도. 사업자는 동일한 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지. 그렇지? 똑같은 거래니까.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일방적이잖아, 이게. 계약서라는 게 뭐야, 여러분? 합의로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 자, 이렇게 거래가 다수가 수두룩하게 반복되는 이 계약에서 사업자가 이걸 미리 만들어 놨다. 미리 만들어 놨다는 건 일방적으로 작성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거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통제해. 국가가 통제한단 말이야. 공정위, 금융위 이런 데서 뭐라 한단 말이지. 처음부터 갖고 오라 그래. 약관을 갖고 오라 그래서 약관을 심사해서 이 약관이 공정해야지만 통과해줘. 그렇죠? 공정성을 심사한단 말이야. 공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거죠. 그럼 이런 단어를 붙여줘. 그러니까 정부가 공정성을 사전에 심사했기 때문에 비교적 뭐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 비교적 좀 안전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써. 자, 여기까지 이해돼? 자, 약관이 뭐라고? 사업자들이 동일한 계약을 막 수없이 반복해. 그렇다면 이 미리 계약서 같은 걸 만들어 놓을 거야. 그 약관이라는 것도 사실 그냥 계약의 내용이에요. 보험 약관 생각해 보세요. 보험 약관 생각해 보면은 보험 사고가 뭐고, 뭐 고지 의무가 뭐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미리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미리 준비하면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불리해. 이 소비자 등에게 불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가 이건 개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정성을 사전에 심사해. 이걸 통과하게 되면 비교적 안전하다고 했죠. 그러면 그 약관은 일반적으로 사용돼. 다 이걸 쓴단 말이야. 다 이걸 써야 돼. 다 이걸 써. 백화점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할부거래도 그렇고 온라인 거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이걸 쓴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 보통거래약관의 사용이 매우 일반적이고 관행적이란 말이야. 다 쓰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 다 쓰니까 상관습법에 준하는 거 아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얘와 같이 요 상법의 법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논의의 여지가 있는 거죠. 두 가지 학설이 있는 겁니다. 규범설, 이름에서 약간 유추가 되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 조문집 보고 있고 1조 밑에 있는 겁니다. 1조 밑에. 자, 규범설은 법규범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얘처럼 보는 거야. 얘처럼. 의사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보험약관이라고 한다면 동부화재가 미리 계약서를 준비한 거야. 그렇죠? 미리 계약서를 준비한 건데 다만 그걸 국가가 미리 심사하긴 하지만 미리 준비한 것만으로는 나를 구속하지 못해. 자, 그런데 내가 약관을 읽고 보험 계약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관을 막 굳이 보여주잖아. 그 설계사분이 나한테 막 보여주면서 이해하셨습니다 막 쓰고 들었습니다 쓰고 그 다음에 내 이름 쓰잖아. 서명, 그쵸? 기명 날인 서명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계약서를 준비하고 내가 이걸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구속되는 거지 그게 법은 아님이라고 보는 거야. 이 학설은.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돼? 자, 약관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라고. 우리가 보험사고가 터지면은 나는 뭐 내용도 하나도 몰라. 그 약관 사실 본 적도 없어. 뭐 대충 듣고 막, 그죠? 근데 보험사고가 터지면은 우리가 보험금을 받냐 못 받냐는 그 약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근데 그게 법이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이 동의해서 그런 거야?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겁나 오래된 논쟁이야, 이거는. 자, 그러면은 내 얘기를 한번 봐봐봐. 자, 무슨 사건이 있었냐?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 보험법이랑도 보험법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냐? 그럼 이겁니다, 이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험법 조문이 몇 개나 돼?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 보험 사건을 보면. 보험은 그 규범 체계가 다 조문에 안 있고 어디 있냐면 다 약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논쟁이야, 보험법에서. 자, 한번 볼게요. A 보험사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갑 설계사님이 계셔. 그렇죠?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험에 가입하거든. 가입한다는 건 이제 보험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가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계약서에 이름 쓰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피보험자가 누구니? 이 피보험자는 누구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보험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들어봐, 참고.
자, 인보험. 여러분들이 아는 뭐 사망보험이나 막 그런 거 있잖아. 죽으면 돈 나오는 거, 그렇죠? 인보험에서는 자신의 생명이 그 계약에 부보됐다. 부보됐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야 돈이 나올 거 아니야. 저도 많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그러면 다를 수 있느냐?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와이프가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계약을 가입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게 다르면 어떤 리스크가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럴 해저드라고 부르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누구의 도덕적 해이? 우리 집사람의 도덕적 해이. 집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별로 나랑 요즘 사이도 안 좋고 어색한데 집안 생활은 어려워. 그래서 새끼만 죽으면 집이 풍요로워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난 보험에 가입해놓고 뭐 국에다 맨날 락스를 탄다거나 뭐 그래서 저를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법이 규제를 두고 있다. 자, 아무튼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들어봐봐.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개념을 알겠죠?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가입한 계약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입니다. 이것도 복잡한데, 자동차 보험이 4개로 돼 있거든요. 4개.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일단, 자손, 자차, 대인, 대물. 이거 뭐야? 이거는 자기 신체 손해입니다. 나 다치는 거, 운전하다가 나 다치는 거. 그리고 자차는 내 차 뽀개지는 거. 대인은 제가 다른 사람을 쳤을 때 타인. 대물은 남의 차 뽀개는 거. 이거거든. 요 4개로 구성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였거든요. 여기서 이 사건에서. 자, 왜 그랬냐? 요 설계사분이 설명을 해줬거든요. 설명. 운전하셔서 상해가 발생하시면은 저희가 3천까지 그냥 막 보상해드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3천까지는 그냥 막 드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제 사고가 발생해서 5천만 원 정도의 치료비랑 수술비 정도의 사고가 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험금을 청구한 거거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이런 얘기를 해. 고객님, 그 약관을 못 보셨나요? 약관에 보면은 이 상해 등급표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모든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3천까지 이렇게 딱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등급이 있어가지고, 뭐 1에서 뭐 9등급까지 있는데, 님은 7등급이어가지고 한 900만 나오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내가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설계사님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한 거지? 이해돼?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맞죠? 다르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게 이 보험회사랑 얘랑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얘 뭐 대리인이냐? 대리인은 아니거든? 아닌데 이 설명하는 거는 법원이 인정을 해줍니다. 얘가 설명을 하면 얘가 설명한 거로 칩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보험법 할 때. 아무튼 이게 설명을 한 거야. 이게 달라. 그럼 이제 왔어. 우리가 이제 논의해야 될 부분까지 왔는데, 규범설이라는 학설에 따르면 얼마 줘야 돼? 900 줘야죠. 뭐가 법이니까. 얘가 법이니까. 이해됐죠? 근데 자, 의사설이라는 학설에 따르면 이 양반이 여기 동의했어, 여기 동의했어. 이걸 듣고 알았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래요? 라고 했을 거 아니야. 약관을 잘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 말을 듣고 그래요 하고 서명했을 거 아니야. 의사설에 따를 때는 3천을 줘야 돼. 이해돼? 의사설은 그러니까 설명한 것과 약관의 내용이 다르잖아? 그럼 이게 우선하는 게 의사설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시 일로 와볼게요. 사례는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자, 판례가 어떤 태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 자, 판례는
계약서의 입장이야. 놀랍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회사랑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뭔 줄 알아요?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관에 인쇄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따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뭘 설명을 해? 그냥 주면 되지, 약관을. 네가 읽어봐, 그러면 되잖아. 근데 구구절절히 설명한단 말이야. 심지어 여러분 그 보험 광고 봐봐. 막 되게 빠르게 뭘 얘기하잖아, 막판에. 광고 시간이 짧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응? 그래서 뭐 설계사들도 보면은 뭐 만약에 내가 가족한테 보험을 가입하면 설명을 안 하겠지만 그 얘기도 해줄게. 근데 보통은 내가 이제 보험 상품 정리해달라고 하면서 누가 왔어, 어디서. 구구절절히 설명한다니까? 그리고 들으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 이해했습니다라고 쓰는 거야, 거기다 자필로.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서 너 이 상황에선 보험금 못 드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나 그렇게 들은 적 없다. 그럼 그 설명했다는 걸 누가 입증을 해야 돼?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놓는 거야. 님이 자필로 서명했다고 여기다가. 이해돼요? 자, 그럼 계약서는 어떤 내용이라고 여러분? 자, 중요한 내용은 약관을 교부 그냥 주는 거에다가 더하기 설명을 해야 되거든. 응? 근데 이 설명한 내용이랑 뭐가 달라? 약관의 내용이 달라. 그러면 뭐가 우선한다고? 계약서 대약서는 약관이 아니죠. 설명한 내용이 우선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를 줘야 된다고 여기서? 3천만 원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난 그렇게 알아들었고. 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응? 이해되지? 자,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 이 법원의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것만 좀 길어요. 들어보세요. 이 보험의 특성 때문인데, 이 보험의 되게 중요한 특성 중에 단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의 원리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A라는 위험이 있잖아. 예를 들자면 20대 남성의 차량 사고, 그 위험을 묶는 거지. 그래서 20대 남성 중에 보험에 가입한 애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이 위험 단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단체. 그 나는 달에 한 10,000원밖에 안 내는데 막 사고 나면 1,000,000원씩 받고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여기서 십시일반 돈을 걷어. 뭐에 따라? 대수의 법칙에 따라 확률로 계산해가지고 엠빵 하는 거야. 엠빵에서 돈을 뭐 가지고 있다가 보험회사가 그걸로 이제 돈도 돌리고 하는 거 아니야. 대출도 해주고. 가지고 있다가 사고 난 사람한테 주는 거지. 자, 이 단체를 구성한단 말이죠. 근데 이 단체를 구성한다는 거의 조건은 뭐냐면 동일한 단체가 되려면 이 위험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어야 돼. 이해됐죠? 그래야 동일한 단체로 보지. 동일한 보험에 가입한 동일한 사람들로 볼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가 가입한 설계사 다르고 얘가 가입한 설계사 다르고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런데 설계사마다 설명을 다 다르게 해. 그러면 다 다른 계약이 되겠지. 보험의 단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다는 거야. 3천만 원 받는 애, 3천만 원, 아까 이 사례에 3천만 원 받는 애도 있겠고 900을 받는 애도 있겠죠. 그건 어떠한 우연한 원인에 기인한 겁니까? 설계사를 누굴 만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한 거야. 이거 중요해. 들어봐봐. 자, 그래서 판례가 예외를 두기 시작합니다. 뭐냐? 되게 중요해. 중요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이 내용이 되는 것들을 따로 정해놓습니다. 자, 내 얘기를 들어봐. 지금 이 사례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들어보세요, 일단. 자, 동생 A가 있고 형이 있어. 형이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거든.
그렇죠? 근데 자주 다쳐요. 그래서 형의 상해 그리고 사망보험을 가입합니다. S보험사에 가입해. 예를 들자면. 근데 중간에 누가 있었느냐? 갑이라는 설계사가 있었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걸 얘가 가입하는 거니까 얘가 계약자.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가 보험에 탁 들어간 사람.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 피보험자.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뭐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이거 규제가 있다고 했지?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불안해서 집에서 어떻게 내가 국을 먹어. 와이프 눈치 보고. 그렇죠? 어떤 규제가 있느냐? 그래서 상법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응. 이분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돼. 이분의. 만약에 없다? 서면 동의가 없다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체결하지 않았던 보험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 이해되셨죠? 그럼 잠깐만. 이런 내용이 내가 물어볼게. 이런 내용이 이분이 가입하고자 하는 약관에도 관련 규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약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인즉슨 상법에 이런 규정이 있고 동일한 내용이 약관에도 있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상법에 뻔히 있는 내용도 다 적어 놓습니다. 약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양반들 중에 일부가 문제인 거죠. 이분이 이 내용을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이게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정도의 일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해당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중요한 사항이지. 이걸 제대로 안 하면 계약이 다 날아가는데 안 중요하겠어? 중요하지. 근데 이걸 설명하지 않았어.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해 라고 얘기한 거야. 이분이 뭐라고? 동생한테 형 사인 받아와요? 보통 서명란이 2개가 있거든. 계약자란이 있고 피보험자란이 있는데 여기 서명해야 되네. 형님 오늘 집에 안 계시는데? 그랬더니 마음이 급했는가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지? 네, 형님이 일하다가 이제 한잔 하시고 만취됩니다. 명정 상태가 된 거죠. 만취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러 가셨는데 여기 선로 있죠, 선로? 지하철 선로로 내려가. 고잔역인가? 4호선인가요? 내려가서 소변을 봅니다. 소변을 보다가 들어오는 전동차에 치여서 직사합니다.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유족인 동생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더니 보험금 달라. 이기 때문에 회사가 뭐라 그러냐면 필적 감적 했음, 계약 무효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응? 그럼 얘는 뭐라 그랬겠어?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그래? 이거 설명 안 함.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랬더니 이 회사는 그러면 뭐라 그랬냐? 상법에 이미 있는 내용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네가 동의한 바는 없어도 당연히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임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보험금 준다 못 준다 이거? 보험금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다만 요건 이제 추가적인 얘기입니다. 추가적인 얘기. 그냥 기분이 안 좋잖아. 이분이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돈을 못 받으니까 끝나냐? 안 끝나지. 여기다가 소송 거시면 됩니다.
얘한테 소송을 거는데 얘 때문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치? 설명 제대로 안 해줘서. 요걸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시고 얘를 대상으로 하되 여기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 과실 공제하고 6할에서 7할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거는 우리 보험법 할 때 하도록 하고 일단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무튼 제가 아까 보험의 단체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지. 계약서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은 단체성에 반해. 설계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다 달라지니까 여기까지 이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있다. 예외.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예외를 두고 있다는 거. 자,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너무 상식적인 것. 둘째,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 설명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이 이겁니다. 상법에 규정이 있어서 여기서 제가 그냥 상법이라고 말하지만 법령에 규정이 있어서입니다. 법령에 규정이 있어서 그걸 되풀이하거나 또는 부연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떻다고? 계약서를 취하고 있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뭘 하다 여기까지 왔느냐? 자, 적으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우리는 법원이라고 불렀고 그 법원에 상사재정법, 상관습법, 상사자치법이 들어가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쓰이는 보통거래약관이 거기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이 보통거래약관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근거가 규범이라고 보는 학설, 즉 규범설에 따르면 얘는 법원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계약설, 동의했기 때문에 구속된다고 보는 학설에 따르면 법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판례는 어떤 학설을 취하고 있다고? 계약설 또는 의사설이라는 학설을 취하고 있어. 즉 여러분들이 약관에게 구속을 받는 거는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판례의 이 태도가 문제가 있어. 보험의 단체성에 반한다는. 그래서 판례가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예외라는 것은 계약서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들이야. 첫째, 너무 상식적인 것. 예를 들면 뭐 버스 운전하려면 대형 면허 있어야 돼요. 이거 설명해야 돼? 안 해도 되잖아. 그 다음, 2번.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법령에 있는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 설명하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얘네들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취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에 따르더라도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상법이 진짜 처음인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아이고,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요거거든요, 요거. 다 알파벳이고 숫자는 없습니다. 요 오발톱이라는 건데 여기다가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음성으로. 근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 요거 많이 물어보는 사람 치고 시험 못 본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심지어 내일 저랑 만나서 상담하기로 한 분도 올해 시험 봤는데 굉장히 잘 봤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제 5수째에 붙은 분도 있고, 그렇죠? 5번째 시험째, 50대에 붙은 분도 있고, 그리고 상법이 너무 점수가 안 나왔는데 30점, 40점 받다가 70점 맞은 분도 있고, 굉장히 사례가 많으니까 꼭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2조 보겠습니다. 자, 일단 1조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봤죠? 그렇죠. 상인 간의 일에 대해서는 상사재정법이 1번
거기 규정 없으면 관습법이 2번. 거기 규정 없으면 민법이 3번인데, 자, 민법이 상인한테 적용되는 이유는 뭐라고? 민법이 상법의 일반법이어서 적용되는 것이지, 민법이 상인에게만 적용되는 법규는 아니니까 걔를 뭐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래, 상법의 법원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2조 봅시다. 계속 적용 범위나 순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법이라는 게 어디 적용되는지. 자, 2조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표제는 공법인의 상행입니다. 공법인의 상행이. 일단 문제는 얘가 뭐냐가 문제가 된다. 자, 한번 봅시다.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자, 공법인이라는 애들이 상행위를 해. 아직 뭔지 모르죠, 우리는 상행위는. 그냥 장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영리행위를 하는 거. 상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요. 이런 거 되게 유치하게 시험에 잘 나와. 보통 틀린 지문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없는, 다른 규정이, 죄송합니다.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틀린 거죠. 그렇죠?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본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생각해 보면, 공법인이란 애들이 상행위를 하면은 상법을 적용받는구나. 물론 이제 뭐 다른 법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런 취지의 규정이죠. 자, 일단 요 개념부터 정리를 먼저 합시다. 이 공법인은 광의, 매우 넓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우 넓은 의미.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는 거야. 서울시, 강남구, 또 광역, 기초, 지자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서울시가 영리행위를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해. 기념품 판매 사업을 했다거나. 적용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받는 거지. 다만 전제 조건은 다른 특별법의 규정이 없다면 받는 겁니다. 상법이 적용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이해되셨죠? 응? 자, 그러니까 공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영리행위를 하게 되면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야. 이해됐죠? 응?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를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사실 이게 요거를 이해를 하면은 회사법을 관통하는 판례의 법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개 한번 들어볼래요? 자, 그런데 이익 분배는 하지 않으므로, 자, 이 얘기를 잠깐만 갖고 와볼게요. 이걸 이익 분배설이라고 하는데, 이익 분배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 뒤에서 배울 거죠. 회사라는 것의 본질적 속성은 영리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시진 않겠죠. 회사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리성이 있다고 보죠. 이거는 뭐 영국 영미법계, 대륙법계 다 이론이 없습니다. 영리성이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영리성을 설명할 때 주로 미국에서 그러는데요. 단순히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발생시키려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회사라고 한다면 주식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이 발생한 그 이윤을 분배하려는 의사까지 있는 것, 요걸 회사의 영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미법의 영향을 받았고 회사법에 있어서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게 왜 그랬냐면은 옛날에 포드사가 돈을 겁나 많이 벌었는데 당시 포드사 CEO가 그런 선언을 했거든. 이제 발생하는 회사의 이윤은 모두 R&D에 투자할 거고 너네들한테 배당 안 해줌.
주주들한테 배당 안 해준다고 한 거야. 그랬더니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연방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회사의 본질적인 속성에 반한다고 했단 말이야. 회사가 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해주겠다고 선언하는 거는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아서 야 너도 우리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도 응? 회사의 본질적인 영리성은 밖에서 그냥 열심히 뭘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거를 내부 구성원, 제가 말하는 구성원은 주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주들. 걔네들한테 나눠주는 것까지가 끝이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있어야 돼. 그런데 생각해 봐봐. 서울시가 영리행위라는 걸, 상행이라는 걸 할 수는 있지. 서울 시민이세요? 저 서울 시민인데, 그래서 걔네들이 이익을 발생시키면 그걸 나한테 나눠주냐고 주주들한테 배당해 해주듯이 안 하죠. 안 합니다. 그래서 자, 회사로서의 영리성은 없음. 그 얘기야. 조심하라는 거야. 이 공법인도 상행위를 하면 상법 적용을 받는 거니까 영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 회사로서의 영리성은 없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상법의 일부잖아, 회사법도. 회사 관련 규정은 어떻게? 적용이 없지. 안 회사 관련된 규정, 일반적인 상인에 관련된 회사가 아닌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은 적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삼총에서 이거를 별을 붙인다면은 그냥 5개로 합시다. 5개면 5개. 자, 이것도 하나의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가.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 이게 뭔 소리냐. 사람들이 저렇게 쓰는데, 교수님들이. 상인 자격이라는 거는 상법이 적용되는가 이 얘기야. 근데 거기서 여기다가 시기라는 단어를 붙였잖아. 시기. 그러면 상법이 얘한테 최초로 적용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야. 그냥 이게 어렵다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가 어려워져.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를 내가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냥 이 뜻이야, 이 뜻. 상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거든.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학생이었어. 근데 얘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생겨가지고, 아마존에 물건을 갖다 팔아 쇼핑몰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자, 이때는 상인이야, 이거? 얘를 상인이라고 할 수 있어? 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 쇼핑몰을 운영한다. 이때 상인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응? 그러면, 이 학생일 때는 이 새끼 이거 상법 적용 안 하고 이때부터 하면 되겠네. 근데 애매하잖아. 왜냐면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시 시점, 즉 영업을 개시하는 시점은 특정할 수 있지. 처음 시작한 날이 있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돈 빌림. 중간에 친구한테 돈을 빌렸단 말이야. 야, 돈을 빌려주라. 왜? 내가 머그컵을 만들어서 팔 거거든. 아마존에.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하네. 영업 자금을 빌린단 말이야. 영업 자금. 영업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를 해.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업 개시를 준비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왠지 아직 장사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이때도 상인으로서 뭔가를 한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없어, 여러분? 있지? 있다고 해줘. 그게 맞거든. 그래서 자, 지금 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이 공법인, 그러니까 서울시도 똑같지. 서울시가 언제나 영리행위를 하는 건 아니잖아. 특정한 영리행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점이 있을 거고 영리행위를 하는 시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 상법을 적용받는다? 최초의 영업 의사가 있는 때.
중요한 단어는 이거야. 의사. 응? 그런 의지가 있을 때부터야. 그러면 얘가 한번 다시 돌아볼까? 갑이 을이란 친구한테 돈을 빌리러 갔거든? 을이란 친구한테 돈을 빌리러 갔어. 그치? 응. 야, 1,000만 원 빌려줘. 을이? 왜? 라고 물어봤어. 물어봤단 말이야. 왜?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얘 머릿속에는 그런 의사가 있을지 몰라. 응? 아, 이거 가지고 사업자금 해야지 라는 의사가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이 새끼 이거 설명을 안 해. 야, 친구끼리 이유가 필요하냐? 그냥 빌려줘. 땡겨줘, 이 새끼야. 얘가 몰랐어. 몰랐다. 즉, 인식하지 못했어. 그럼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 영업 의사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뒤에 나와, 이거는. 먼저 나왔을 뿐이야. 객관적인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돼. 혹은 주관적인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돼. 내가 말하는 주관적인 인식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인 인식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간판집에 갔다고 간판을 만들었어. 왜 만들어? 집에 그냥 장식하려고? 사업하려고 한다는 행위로 보이잖아. 내가 남이 하던 컴포즈 커피를 인수해. 그거 왜 인수해? 나 혼자 커피 먹으려고? 커피 팔려고 하는 의사가 보이잖아. 그건 영업의사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돈을 빌려가는 거는 돈을 빌려간다는 행위 자체에서 어떤 객관적인 성격을 찾아낼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어보지. 여러분 대출 받을 때 쓰잖아. 왜 대출 받는지, 사업자금인지 뭔지 쓰지 않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인지 막 쓰잖아요. 그 친구가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해줘. 그러면 객관적이건 주관적이건 인식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럼 그건 영업의사라고 우리가 부르질 못해, 법적으로. 근데 얘가 얘기를 해줬다. 얘기를 해줬다면 어때? 주관적인 인식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이야. 한번 이해해봐. 돈 빌려줘. 이 돈을 빌리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 판단도 할 수가 없어. 가치가 없어. 근데 물어봤어. 돈이 왜 필요해? 아, 나 가게 하려고. 나 사업 확장하려고. 나 뭐 물건, 자재 사는 데 쓰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객관적으로는 아니지만 주관적으로는 인식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영업의사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렇다면 그걸 개업 준비 행위를 한 때로 인정이 가능한 거야. 즉, 이 갑이 을한테 돈 빌릴 때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영업자금을 대여한 행위에 민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 했다면, 말을 했다면 상법이 적용되는 거야. 이해돼? 그런 거야. 어떻게 입증하냐고? 입증해야지. 정황으로. 자, 그래서 잠깐 다시 돌아옵시다. 공법인과 자연인은 언제부터 상법의 적용을 받냐면 처음으로 영업의사가 드러난 때야. 이해됐죠? 처음으로 영업을 드러난 때 그 영업의사가 있는지는 요거나 요거에 따른 요게 있어야 되거든. 그치? 특히 돈을 빌리는 거는 요게 필요해. 그쵸? 그게 있다면 그 자체를 개업 준비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얘가 여기다 뭐가 인정이 된다고? 상행위로 인정이 돼. 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 이미. 우리 기출문제로. 공법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언제야? 개업 준비 행위를 한 때. 맞는 표현입니다. 또는 최초의 영업의사가 드러난 때. 맞는 얘기입니다. 응? 오케이? 그때부터 상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일반적인 영리법인, 회사 말하는 거거든, 회사. 얘네들은 되게 특이한 절차가 있어요. 회사 만들 때 설립등기라는 걸 하거든. 이 설립등기가 뒤에서 배웁니다. 상설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때부터야 그냥 되게 간단해. 얘는 영리를 위해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저 때부터 적용을 받는 거야, 그냥. 이해됐지? 근데 나나 서울시 같은 그러니까 자연인이나 공법인 이런 애들은 아니면 뭐 비영리법인 있어. 뭐 농협, 축협도 비영리입니다. 본질이 비영리야. 근데 걔네들은 언제나 상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한때만 받는다고, 이걸 한때만. 이걸 한다고 어떻게 인정을 하냐고, 이걸 가지고 인정을 하는 거라고, 영업의사라는 걸 가지고. 이해됐어, 여러분? 이게 상법을 처음에 포기하는 아마 이 시점이 이 시점일지도 몰라요. 이 뒤에 가면 이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영업의사가 뭔지. 뭐 이걸 지금 자리를 잡지 않으면은 되게 어려워져. 응? 자, 우리가 초반이라 조금 진도가 느리는데 뭐 어때요? 응?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일방적 상행위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